러시아 정보요원이 놀라고 그 소식에 미국 군부마저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러시아 정보요원 안드레이가 직접 겪은 대한민국 군사력의 실체와 그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러시아 전략정보국의 한 정보요원 안드레이는 뜻밖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면밀히 분석하라는 지시였죠.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한국의 군사력이 그렇게 대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였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정보 당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자료를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저력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고 이 사실은 나중에 미국 군부에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안드레이가 이 임무를 맡게 된 배경에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있었습니다.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죠. 그야말로 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한반도를 감돌았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맞댄 인접국이기도 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자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정보기관 내에서는 한국군의 실제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안드레이에게 내려진 임무도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안드레이는 한국의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 지표들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습니다. 병력 규모, 장비 수량, 국방 예산 등 수치로 환산된 데이터들이었죠. 그는 각종 군사 보고서와 위성, 사진 등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 한국군 전력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현역 병력은 약 60만 명, 그리고 유사시 동원될 예비군 인력은 무려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상군이 운용하는 전차와 장갑차, 포병, 화력,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기, 해군의 함정 숫자도 세계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군사강국인 일본 등과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하면 한국군은 영토나 자원 면에서 열세로 보였습니다. 북한군 역시 겉보기 병력 규모만 보면 한국군보다 컸지요. 자원 규모나 핵무기 보유 여부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수치들을 모아가는 동안 안드레이의 머릿속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 비교로는 드러나지 않던 한국군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안드레이는 곧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한국군의 진정한 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수치의 이면,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과 특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밝혀진 한국만의 강점들은 안드레이 자신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가 주목한 것은 전 국민적 군사 훈련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통해 거의 모든 남성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치며 전역 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에 나가 있다가도 유사시 언제든지 병력으로 재편성될 수 있는 잠재 인력이 수백만 명이나 존재한다는 뜻이었죠. 이는 평시에 통계로 잡히는 60만의 현역 병력 뒤에 그 몇 배에 달하는 훈련된 인력이 버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전 국민적 대응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에서 사격과 전술 등 기본 훈련을 한 번씩은 이수한 나라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드문 편입니다. 안드레이는 이 광범위한 예비 전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이 숨은 전력이야말로 한국군의 저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IT 강국답게 군사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군만의 강점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한국군의 지휘 통신 체계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군이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 전술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 지휘 통제 시스템은 최신 소프트웨어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고 각급 부대 간의 전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등 정보 전달과 상황 파악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전술 데이터 링크를 운용하여 작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첨단 통신망은 유사시 연합작전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장교와 병사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배우고 다루는 속도 역시 빨랐습니다. 안드레이는 한국군이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난 스마트한 군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투 현장의 정보가 신속히 전파되고 부대 간 공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은 구소련식의 경직된 지휘 체계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의 발전 역시 안드레이를 놀라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한때 주요 무기 체계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조사 결과 이는 과거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현대의 한국군은 자국 기술로 개발한 뛰어난 무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죠. 예컨대 안드레이가 특히 주목했던 K9 자주포는 한국이 독자 생산한 155 자주포로서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된 장비였습니다. 이 K9 자주포는 전 세계 포병 전력 평가에서 한국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했죠. 또 다른 예인 K2 흑표 전차는 당시 시제품 단계였지만 곧 실전 배치를 앞둔 최신형 전차였습니다. 관통력과 기동성 측면에서 러시아의 어떤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해군력을 살펴봐도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최신 함정들을 자체 건조하여 운용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은 독일과 기술 협력해 건조한 3천 톤급 최신 디젤 잠수함들을 다수 실전 배치하고 있었는데 은밀성과 타격 능력 면에서 아시아 최상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당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때 군용 항공기를 수입하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현무 시리즈로 불리는 정밀 유도 미사일 전력도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록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북한 전역은 물론 주변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지니고 있었죠. 안드레이는 한국군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상당 부분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능력은 유사시 외부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군수 물자를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제력과 산업동원 능력 또한 군사력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강점은 분명했습니다. 2011년 당시 이미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5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이었고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와 숙련된 기술 인력은 필요시 자동차 공장을 장갑차 생산시설로 전환하고 거대한 조선소들을 통해 단기간에 추가 함정을 건조하는 등 전시 국가 총력전에 준하는 생산력 동원이 가능함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유사시 민관이 협력하여 군수, 물자와 인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안드레이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군인의 숫자 싸움이 아니라 후방의 생산력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은 그 면에서도 준비된 국가였던 것입니다. 탄약과 연료 등의 물자, 비축 수준도 높아서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상당 기간 지속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드레이를 감탄하게 만든 것은 한국 군인들과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나라여서인지 군과 사회 전반에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혹독한 훈련도 묵묵히 이겨내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고 유사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아래 살면서도 이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국민들의 단결력 역시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특수부대가 한겨울 눈 덮인 산악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혹한기 훈련을 하는 사진이 해외 언론에 소개되어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인한 훈련을 소화해내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안드레이는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요소, 즉 숫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정신적 강인함이야말로 한국 군사력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한국군이 쌓아온 실전 경험과 국제적 역할이었습니다. 한국군은 1960년, 7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해 뛰어난 전투력을 보였고 1990년대 이후 걸프전 사후 복구 지원이나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여러 국제 임무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군 장병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길렀고 지휘관들은 국제 공동작전에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한국군이 단지 이론상 강한 군대가 아니라 실제 분쟁 지역에서도 검증된 역량을 발휘해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한국군은 안드레이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강군이었습니다. 그는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겉으로 보이는 규모 이상으로 강하며 그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의 분석 보고서에 한국군의 강점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덧붙였죠. 한국군은 일부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현대전 수행 능력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한국군은 초기 대응에서부터 압도적인 속도로 북측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세계 10대 군사강국 반열에 한국이 올라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을 둘러싼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안드레이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모의 시나리오들도 검토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군은 개전 초기 수시간 만에 강력한 화력으로 북한군의 주력 부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육군의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는 적의 전방 포병 진지를 신속히 무력화시킬 것이고 한국 공군의 F-15K 등 최신 전투기들은 평양 부근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해군 또한 즉각 함대를 전진 배치하여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해상 도발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전쟁 발발 초기에 한국군이 보여줄 압도적인 대응 능력은 안드레이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러시아 정보 당국 상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처음엔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한가 하고 놀라워했지만 안드레이가 제시한 방대한 자료와 근거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군 수뇌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한국에 대한 평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고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 개인에게도 이번 임무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놀라운 발전상에 깊이 감명받아 주변 동료들에게 한국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나라라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훗날 지인과의 대화에서 그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분석 작업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러시아 내부 기밀이었습니다. 애초에 안드레이의 보고서는 외부로 공개될 성격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후 이 러시아의 한국군 평가가 바깥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 한 서방 매체의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한국 군사력의 경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놀랍게도 안드레이의 보고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고 보니 안드레이의 보고서를 우연히 접한 한 미국 정보요원이 이를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뒤 서방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 즉 폭로였던 셈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밀 문서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이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러시아 당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과 함께 보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작 그 내용에 더 주목한 쪽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였습니다. 미국 군 관계자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저력이야 평소에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정보기관의 냉정한 평가를 통해 본 한국군의 모습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인정한 한국의 군사력이라면 과장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죠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며 한국의 능력을 다소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소식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전력을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한국의 군사력이 새삼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이처럼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합동훈련에 참여했던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군 장병들의 뛰어난 기량과 강인한 정신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미 해병대 장교는 혹한기 연합훈련을 마치며 한국 해병대와 함께라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후 미국 내 한국군에 대한 시각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방어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군사 강국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 이후로 미국과 한국 간 군사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판매하여 한국 공군의 전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양국은 연합훈련의 규모 빈도를 늘려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결정도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맹의 역할 분담을 재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2010년대 초반에 계획되었다가 연기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이양 문제도 한국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안드레이의 폭로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군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한국군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죠. 온라인에서는 역시 한국이라며 자긍심을 표하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인정한 한국의 힘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은 한국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한층 더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국군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가슴 뜨거워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상위 68위권에 오르며 핵보유국이 아님에도 종합전력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최근 한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 KF-21을 시제기 비행에 성공시키며 독자적인 최첨단 군용기 개발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등 기술도 고도화되어 사실상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에서는 세계 선두 그룹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한국은 대규모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유럽의 폴란드는 노후화된 러시아산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 수백 대를 도입하며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했죠. 이처럼 한국 방산 제품은 이제 국제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나 서방의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군사 강대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역시 한국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70여 년 전 한국 전쟁 직후만 해도 한국은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된 역사는 그 자체로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이가 느꼈던 충격과 감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폭로가 화제가 된 것도 외부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상을 극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저력은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과거 러시아 정보요원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누가 감히 한국을 작다고 얕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저력에 새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이미 한국군은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거나 UN 평화유지군으로 분쟁 지역에 투입되는 등 국제 평화 유지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강한 힘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여 세계 평화와 안보에 더욱 크게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존중받는 나라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면서 이 놀라운 성장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